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임 후 연일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고공행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유국이자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마저도 높은 기름값을 정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적인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리터당 800원에서 900원 하던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유통 물류 비용을 비롯해 모든 공산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나머지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마저 석유 증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통계청은 올해 3월 단 한 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9.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981년 오일 쇼크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로 알려진 미국의 물가 통계에 바이든 대통령은 80평생 이런 믿기 힘든 물가는 처음 본다며 아웃 오브 데이트, 즉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통계청이 적용한 기름값은 최근의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통계는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준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물가에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일행을 두고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과 3자 회담 형식으로 대화하자는 뜻을 밝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물가를 해결하고자 사우디를 찾았지만 홀대받은 이유와 여기에 한국이 해결사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인물로 국제적인 왕따 신세로 만들어주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수십 명의 사우디 왕자들 중 한 명으로 치열한 권력 다툼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숙청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인 반체제 언론인들도 연이어 당하며 사우디 왕가의 무자비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사우디가 가진 에너지 패권으로 인해 이런 강경한 입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과 핵 개발을 선언한 이란에 대한 견제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들 중 하나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 국제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감산 정책을 추진해 고유가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다고 한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를 이끄는 사우디가 생산량 증가를 선언하면 석유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지만 현재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석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인 고유가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이고 세계 3위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산 석유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일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우디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놓인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통해 고유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단단히 실망한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압두라지즈 국왕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원하던 석유 증산과 같은 조치는 없기에 사우디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은 사우디에게 군사무기 판매를 중단해
이란과의 정치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우디는 국방력에 빈틈이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은 아랍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중동의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중동 지역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사우디의 패권과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사우디에 방문한 미국은 군사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겠다며 5년 안에 방어무기 패키지를 승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닥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방어무기 패키지 제공에 상당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제공해도 모자를 파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뒤에도 제공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무기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은 방어무기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 기존에 수입을 신청한 대만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800대가량 추가 주문했는데 미국에선 최소 5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최근 미 국무부에선 판매 허가를 뒤집고 부품 수급의 이유를 들며 판매 불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도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하다간 대만처럼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사우디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저탄소 분위기가 강해지며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아직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새로운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패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언제까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은 현재 러시아와 갈등으로 에너지 공급난을 맞이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등 연이은 악재로 2000년대 이후 사상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독립하겠다며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를 폐기하던 정책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고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원자력 에너지 시장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사우디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의 국가들은 화석 연료만 믿고 제대로 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제조업 등 산업 기반 시설이 완전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세계적인 화석 연료 저감이 실현된다면 중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막밖에 없는 꼴이 됩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사우디는 석유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술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한국의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사우디가 구매했거나 구매 이사를 타진한 한국의 산업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를 1조 원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디펜스의 BOE가 사우디에서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우디 측이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와 정확한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심에 크게 실망한 사우디는 UAE가 도입한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에서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공 등 에너지 관련 협력 제안을 했지만 사우디 측에선 이미 한국 수력 원자력에게 원전 건설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산 원자력 발전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전은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수주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사우디가 한국의 원전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랍에미리트 UAE는 중동 최초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며 한국의 원전으로 완공하여 현재 상업 운전 중입니다. 석유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아랍에미리트 UAE마저 안정적인 전력 발전과 화석 연료 감축 분위기를 파악하고 원자력 발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이 수주했다는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막의 척박한 기후와 안정적인 냉각수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식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세계 최고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미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해 현재의 기술력을 완성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제공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부실 경영으로 완전히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중대한 사고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을 정도로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행해왔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 한국과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은 다들 굵직한 중대 사고가 있었기에 사우디 측은 미국의 원전 제공 제안에도 거절하고 한국산 원전을 도입하겠다며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는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안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추가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마지막 주엔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로 회담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자며 국가 간 합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며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무기와 원자력 산업 등 사우디와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함께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 세계 1,550조 규모를 가진 원전 시장을 수주하자며 서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실현회의,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 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 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 원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기구가 주최한 재해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 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재해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 KAIST가 만든 휴보였던 것입니다. 24개 팀이 겨룬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냈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재해 현장에 들여보낼 휴먼 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여보낸 게 미국 IROBOT사의 군사 로봇 팩보 PAC-KBOT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로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2개의 문 중 2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 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홍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초청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홍은 당시 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홍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팩봇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보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회로를 순식간에 죽일 정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동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아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는 1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선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납용기 내부에 배명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배명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형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전력은 폐로 안에서 고장 나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하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정갈형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위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납용기 내의 방사선량은 530CVSV에서 최고 650SV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1, 2, 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량 중 최대치였습니다. 한꺼번에 70W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에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CV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량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량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 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km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 방사선이 무선 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 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재해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언해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까지 가세해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 보조 웨어러블 로봇 잼스지 EMS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LG는 바리스타봇 가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돼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M&A와 한국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미 로봇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 한국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엄청난 사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OLED는 지난 27일 도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 원 정도로 커졌고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 등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했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모회사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는 약 1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가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OLED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을 통합해 JOLED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토한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말았던 상황입니다. 민관 펀드는 일본 정부가 3천억엔 95%, 민간기업 26개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일장기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 디스플레이 JDI 공장을 개조해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OLED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OLED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OLED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JOLED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연명해왔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ULEU, EVU,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 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JOLED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게임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라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에서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OLED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증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JOLED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에서 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JOLED는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JOLED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덴소와 토요타, 스미토모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OLED 협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협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을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JOLED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J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아친 것입니다. 결국 JOLED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지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JOLED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OLED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JOLED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결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미 크게 통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OLED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2종류를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엔과 산업 촉진 보조금 약 9억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JDI를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 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에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쪽지했습니다. 못한 부분은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 몰락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OLED의 평가를 명맥이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밀려 적자에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 원을 투자해 홋카이도 치토스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2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같은 파산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2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56%로 1위, BOE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OLED 출하량은 7억 6천만 대로 삼성이 4억 3천만 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B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 결정 실리콘 LTPS를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면서 점유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 결정 산화물 LTPO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TPO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수물 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해 4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에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 중순부터 OLED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2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수물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빼앗기 위해 베트남 방린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퐁에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길 바랍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 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디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역시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